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제2절 민법의 법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법의 연원이라는 말을 법자고 원자고 따가지고 법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법의 연원이란 말도 어려운가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원이란 말이 나오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의 존재 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민법의 존재 형식,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민법 1조에 규정하고 있죠. 1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의 법원, 민법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첫째,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니까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하니까 조례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민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 이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민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고 할 때는 앞에다 반드시 붙여요. 형식적 의미라는 말을. 그렇지만 별말 없이 민법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느냐?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적 영역이라면 민법점만 민법의 존재 형식인 것이 아니라 각종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법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한 것만 법률이냐? 아니에요. 대통령령, 장관령도 법률이에요. 따라서 명령과 규칙도 법률이고요. 또 지방자치 법규 조례도 뭐죠? 법률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명령이든 규칙이든 조례든 이것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법률로서 민법에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법도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 되고요. 조약도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제법과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에서. 따라서 만약에 그 조약이 그 국제법이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도 법률로서 민법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원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지만 보통 나오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법률과 관습법 조리를 가지고 재판하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법률로서 법원이라는 말은 판사가 요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합니다. 누가요? 법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폐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간통죄는 처벌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일반 법원이 여전히 간통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일반 법원도 그것에 따라서 간통죄를 뭐 하면 안 돼요?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은 판결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률의 일종으로서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6페이지 오시면 이제 두 번째 법원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관습법이 나오는 거죠. 관습법. 일단 관습법이 뭐냐부터 생각해봐야죠. 관습법이 뭐냐? 관습법이란 뭐냐 하면 오랜 관행이 있었어요. 요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습이라고 하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인 관습. 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관행은 뭐예요? 관습인데 이러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 관행을 법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단순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 이 관행에다가 뭐까지 부여가 되면요?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교재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 인정 여부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의보서 개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A.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이게 뭐예요? 오랜 관행이죠. 생성한 사회 생활 구범이 사회의 뭐죠? 법적 확신과 인식. 이게 뭐예요? 법적 확신이죠. 인식이가요.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이 뭐가 붙으면요? 법적 확신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의회. 자, B번 사실인 관습이 뭐냐 해가 내용이 나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사실인 관습은 뭐라고요? 오랜 관행이에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나번 관습법의 성립 시기가 나오죠. 자, 관습이 관습법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 다시 말하면 관습법으로 성립되는 시기는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근데 교재 내용을 읽어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왜 그걸 써놨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반인들은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혹시 판결 났을 때 그때 비로소 관습법이 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죠. 관습이 있었죠. 요 시점에서 법적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법원이 관습법이다라고 뭐예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요 판결은 법적 확신이 있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판결되는 순간 요 관습이 관습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순간 관습이 뭐로 바뀌는 거죠? 관습법으로 바뀐다는 거. 이 성립식이 하나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 입증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설명 드릴 때 좀 기본적으로 알아둘 사항이 있는데, 재판을 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재판을 합니다. 첫째,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 둘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하나도 모르는 바보 멍충이라는 전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재판을 하게 돼요. 이게 사법제도의 기본적 큰 전제예요. 물론 판사가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고요. 판사가 법밖에 모르고 남의 것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까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전제하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재판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안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판사예요. 판사인데 내일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 그래서 내일 재판을 잘 해야 되니까 예습해야지 해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뭐 공소장, 증거자료 이런 거 미리 예습하면 안 돼. 왜냐하면 미리 봤던 이놈이 막 13살 먹은 애를 막 성추행하고 강금하고 폭행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 판사는 어떤 생각하지? 사람이니까. 이런 쳐 죽일 놈, 씹어 먹을 놈, 이렇게 이미 범죄자라고 뭘 가져요? 예단,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재판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피고가 판사님 저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왜요? 저 미친놈 또 구라치네, 저 나쁜 놈,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려면 판사는 오로지 뭐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법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검사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평등하게 놓고 들어야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전제로 해요. 판사는 모든 법은 어떻게 해요? 다 안다는 전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재판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름은, 주민번호, 성별, 직업 이런 거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판사 앞에서. 그거 다 써있겠죠. 그죠? 써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는 어떻게 해요? 법만 알아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절차가 뭐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잘 생각해보자고요. 다 끝났습니다. 자, 관습법은 어차피 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아직 뭐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관습법은 법이고 민법의 존재 형식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한 법원으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뭐는요? 관습법은.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 될 수는 없어요?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규제 나왔지만 다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는 쓰여요. 근데 그건 제가 언제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요것으로서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쓰이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법도 법이에요. 따라서 판사가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해야지만 법원이 뭐죠? 고려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교재를 읽어보시면 예외를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냐면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예외까지 알면 이 부분을 문제 풀 때 아주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원칙만 기억하자고요. 원칙이 뭐라고요? 관습법도 법이므로 주장 입증할 필요 없다. 왜요?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관습은 뭐예요? 주장 입증해야 된다. 왜요? 판사가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니까. 끝이죠.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나와요. 1번.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시방법인데 이건 우리가 물권법 할 때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2번. 사실론. 요거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 저 인간들 동거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야, 저 사람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혼인신고도 하시고 애도 낳고 잘 사는데 결혼식을 안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뭐죠? 결혼식 안 하고 산다고 동거한다라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법적으로요. 부부가 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안 한다면 뭐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어떤 오랜 관행이 있냐면 혼인신고보다 결혼식을 더 중요시하는 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렸으면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저 사람들은 부부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사실혼 관계란 단순히 동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결혼식을 올렸든 간에 어떻든 간에 혼인의 실질은 모두 다 갖췄지만은 단순히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그 사람은 관습법에 의한 부부입니다. 법적인 뭐예요? 부부인 거예요. 관습법도 법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사실혼 관계도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인정되는 모든 것들, 뭐 부양의 의무, 뭐 정조, 바람피지 않을 의무, 동거할 의무, 모든 규정이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상속권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사실혼 관계란 뭐냐? 혼인의 실질은 모두 다 갖췄지만 뭐만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법적인 부부가 뭐예요? 사실혼 관계고 부부입니다. 다만 법률상 부부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만 인정하지 않아요? 상속권만 인정하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인정해요. 제가 전에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케이블 TV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부부로서 살아오셨어요. 실질은 뭐죠? 부부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제분들도 어머니 하고 잘 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월을 넣어서 요 남편이 뭐죠? 죽을 연세가 많으신데 치매 걸리시니까 자식들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줌마 막 그래요. 아들 자식들도 나이가 많죠. 그죠? 이제 40, 50대 된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어머니를 법적인 어머니를 인정하게 되면 그 어머니한테 뭘 줘야 돼요? 상속재산을 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주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쨌건 하는 거죠. 아줌마하고 뭐 나가라고 그러는 둥, 뭐 이제는 우리 아버님을 우리가 모시겠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막 부당한 대우를 막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게 이거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삶과 전쟁인가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사실혼 관계는 부부가 아니라 그러는데 부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그냥 이런 상태에서 지나시게 되면 이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뭘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버려요? 자식한테 가버리거든요. 상속권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파경 선언을 해야 됩니다.
부부에 관한 이혼에 관한 민법 규정도 이혼에 관한 민법 규정도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사실혼 관계에도. 그래서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이혼하게 되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만 안 되고. 왜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법적인 부부니까. 따라서 파경선언 이혼을 주장하면서 이 여자분은 그 남편한테 뭐 해야 돼? 재산 분할을 청구해서 돈을 나눠 가지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다. 이게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사실혼 관계도 뭐라고요? 법적인 부부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부부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번 분묘기지권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대단히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물권식법 시간에 자세히 봐야 돼. 이거는 5번 명의신탁이 나오는데 명의신탁은 뭐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의의만 기억할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 이름 빌리는 계약. 이름 빌리. 이게 명의라는 말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남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이 뭐라고요? 명의신탁. 예를 들어서 제가요 땅을 샀는데 제 이름으로 등기해 놓기가 좀 껄끄름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야 임마 네 이름으로 좀 등기 좀 하자. 그러면 땅 주는 게 아니죠. 동생한테 뭐만 빌린 거예요? 이름, 명의만 빌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요 간습법적인 효력은 뭐죠?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명의신탁은 이름을 빌리는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산에 뭐가 나옵니까? 양도담보가 나오죠. 자,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가 나오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뭘 설정하죠?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A 부동산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2천 정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2천. 그러면요. 저당권 설정하고 돈 못 빌려줘요. 왜요? 1억 2천짜리를 경매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서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도 어떤 불만이 있냐면 나는 1억 2천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돈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만 원밖에 못 빌린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뭘 하냐면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왜 양도했습니까? 담보 목적이니까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을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그냥 먹으면 되죠. 왜요?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소유권이 넘어와 있으니까. 1억 2천 전액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하면 7, 8천 빌리면 많이 빌리는 거였는데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거의 1억 2천 가까이 이빠이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무적으로 의외로 많이 쓰이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두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와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와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는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하는 물권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규율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양도담보 중 아직도 간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만요? 동산의 양도담보만 간습법상 물권이고요.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간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법률상 물권인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위에
양가로 2번, 아니 양가로 3번의 중간이죠.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대등적 효력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법률과 관습법은 대등한 거다라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유는 한 가지인데, 우리 민법 1조가 어떻게 해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인 거예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보충적 효력설이고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존에 관습법상 물건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물건이지 더 이상 관습법에 의한 물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존재하는 보충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리죠. 자, 조리가 뭐냐 보면은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 되면 더워지고 겨울 되면 춥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히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 교재는 제가 사회 통념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이 이상한 짓을 해, 또라이 짓을 하면 이런 말 하죠.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그 소리가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냐 할 때 그 상식. 뭔 소리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판사인데요. 누가 저한테 와서 재판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먼저 그 분쟁,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없어요. 그럼 또 뭘 확인해 봐야 돼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판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맞게 결정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민법에 뭐가 되는 거죠? 법원 전제 형식이 되는 거죠. 물론 학설이 대립해가지고 부정성울도 있고 넘겨보시면 긍정설도 있지만 우리 민법 1조가 명문으로 긍정하고 있으니까 판례는 뭐죠? 긍정설이겠죠. 다시 말하면 상식도 사회통념도 민법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이죠. 자, 이거 열심히 적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어디 판례는요?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왜요? 민법 1조가 판례라는 말을 안 적어놨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따라야 돼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이에 반해서 대법원 판례는 뭐가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급법원은 꼭 대법원 판례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